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이론이죠. 첫 번째 시간으로 유아체육론 1장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OT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아체육론은 1장부터 3장까지 분량이 작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부터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기본에 더 충실해서. 자, 기본 베이직을 잘 깔고 가시면 60점 이상은 쉽게 맞을 수 있다. 이게 제 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체육의 이해를 할 텐데요. 즉, 모든 장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제가 뭐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윤리나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지만 개념을 알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개념이 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숲 전체를 보는 거죠. 숲 전체를 이해하시고 개념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세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숲 전체를 보기가 어려운 게 바로 공부입니다. 특히 자격증 공부는 더하죠. 왜? 짧은 시간에 그 이론을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스포츠 사회학이든 뭐 유아체육론이든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 그리고 핵심 요약들을 짚고 가려면 자, 보다 넓은 시야로 가볍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유아체육론의 개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유아와 유소년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개념. 자, 첫 번째, 유아의 개념은 뭘까요? 생후 1년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라고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아를 어떻게 또 정의하고 있느냐?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기출됐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혼돈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유아교육법에서 이 아이들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어떤 개념,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생후 1년부터 6세까지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알고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소년의 개념은 뭐냐? 바로 유아와 소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3세에서 12세 초등학생까지를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각각이 이것과 이것이 조금씩 다르죠.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유아의 개념은 생후 1년부터 6세까지 어린이야. 그런데 유아체육법에서는 유아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까지로 규명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알고 가시면 딱 돼요. 터치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아체육론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기본만 확실히 다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유소년의 개념은 유아와 소년을 의미하는 거고 대상은 뭐다? 3세에서 12세까지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을 딱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영유아의 특징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기혼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 기혼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아이들은 반사작용을 보여요. 반사라는 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아기의 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원시적 반사, 두 번째는 반사 자세, 그러니까 즉 자세로 일어나는 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동하는 반사,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은 밑에서 설명할 텐데요. 영아기의 반사는 뭐가 있다? 첫 번째 원시적 반사, 두 번째는 자세 반사, 세 번째는 이동 반사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을 제가 안 드렸지만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갈 거예요. 첫 번째, 반사적 움직임 단계의 세부적 특징입니다. 각각의 반사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시험 문제에 매번 나왔던
최소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나왔던 그런 분량이에요. 내용이 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짚고 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적 반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시적 반사의 첫 번째 비대칭성 목경직 반사.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미 제목의 내용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자세 옆으로 머리를 돌리면 돌린 쪽의 팔과 다리를 신전하게 되는 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동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다음은 대칭 목 경직 반사인데요. 머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팔은 굴곡되고 다리가 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뒤로 하면 팔은 펴지고 다리는 구부러지는 반사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칭 목 경직 반사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좀 개념을 몇 번씩 읽고 강의도 2번, 3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바닥 잡기 반사. 이건 쉽죠. 말 그대로 아이의 손바닥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상의 주변에 있는 손바닥을 구부리는 반사.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바로 손바닥 잡기 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모로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로 반사가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출됐었어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 제목만을 가지고 반사를 유추할 수 있는데 모로 반사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머리 위치의 변화에 팔을 밖으로 펼치며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감싸 안는 반사가 바로 모로 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빨기 반사. 입 주위를 자극하면 빨기 행동을 보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제 모유를 먹잖아요. 엄마의. 모유를 못 먹는 아이들은 이제 젖을 찾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빈스키 반사가 있는데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발바닥을 활짝 편 다음 다시 구부리는, 그러니까 발바닥이 움직이는 그런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젖 찾기 반사. 앞서 얘기했던 빨기 반사하고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그래서 아이뺨에 닿는 대상물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리는 반응적인 어떤 반사를 보이는 것을 바로 젖 찾기 반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무슨 반사예요? 자세 반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세 반사의 첫 번째, 미로성 몸 가누기 반사가 있는데요. 아이를 아래쪽으로 기울이면 머리를 들어 올려 몸 전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행동적인 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반사는 거의 대부분 행동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턱걸이 반사. 손을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팔을 구부리거나 펴는 반응을 보이는 반사를 바로 턱걸이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하산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를 들어 올려 갑작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팔과 다리가 이렇게 신장되는, 낙하산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낙하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이동 반사입니다. 이동 반사. 자, 이동 반사의 첫 번째, 기기 반사. 그래서 신생아를 엎드린 자세로 한쪽 혹은 양 발바닥을 좌우로 교대하며 밀어주면 양손과 양 발을 기는 동작을 하는 반사가 바로 기기 반사. 말 그대로 기는 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 반사가 있는데요.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고 평평한 곳에 발을 닿으면 걷는 것처럼 다리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행동적인 반사. 그래서 보통 영아기 때는 이제 걷기 전이잖아요. 걷기 전인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아이가 걷는 것처럼 발을 막 내딛는 거죠. 마치 걷는 것처럼. 이게 바로 걷기 반사입니다. 그리고 수영 반사가 있는데요.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몸이 뜨도록 불수의적으로 호흡을 멈추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보이는 반사가 바로 뭐다? 수영 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시기에 따른 특징인데요. 각각 시기에 따른 특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1살일 때, 2살일 때, 3살일 때 각각이 다를 겁니다. 그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신생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단계예요. 성숙하지 않은 단계겠죠. 그래서
출생 후 2에서 4주 정도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신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뼈가 유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뼈가 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이 시기 때 넘어지고 해도 부러지지 않는 거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기의 특징인데요. 출생 후 4주에서 3세 정도의 그 사이 범위 안에 있는 아이들을 영아기라고 하고요. 체중과 신체가 급성장해요.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고 12개월 정도, 약 1년 정도가 되면 걸음마를 막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뭐 9개월이 됐는데 걷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한 15개월 됐는데도 못 걷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뭐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12개월 정도, 약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유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세에서 6세, 그래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기간이에요. 그냥 막 이제 3세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막상 3세부터 6세까지는 앞서 빠르게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을 발달시키고 정교히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 시기의 운동은 안전성, 그리고 이동, 조작 운동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기의 특징이에요.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이제 초등학교 막 올라가려고 할 때쯤이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시기고 체육 실기 기술이 발달하는 시기의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유아기에 그러면 신체적 특징이 아닌 인지적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인지적 특징. 그래서 첫 번째, 사고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 점차 좋아진다. 아셨죠? 다음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해서 정확성과 사건들의 적절한 순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인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새로운 상징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발견해요. 뭐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애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 활동하는지, 왜 학습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달의 전조잡기. 그래서 자기 만족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단계, 그 바로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유아기의 정서적, 행동적이나 신체적,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이 아닌 정서적인 특징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비교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뭐 그런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정서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인지하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종종 상황의 두려움, 부끄러움을 나타내고요. 자의식이 강하고 친숙한 사람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보면은 찾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낯선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을 학습하기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자아 개념이 급격히 발달해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성공지향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강화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자신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시기의 교육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아기의 정서 유형에는 공포, 분노, 애정, 질투, 기쁨,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유아기의 발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아기의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인데요. 유아기의 인지 발달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아기는 인지 발달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고와 어떤 개념, 형성, 인지 이런 기능들을 발달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사고를 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뚜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드디어 피아체가 나왔습니다. 피아제. 여태까지 15년부터 20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아체육론에서 피아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단계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1단계는 감각운동기예요. 몇 세부터? 이제 막 출생해서 2세까지를 이야기하고요. 학자들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학자는 왜 이거를 0세부터 2세, 어떤 학자는 0세부터 3세. 그거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얘기한 1단계 감각운동기는 자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원시적 감각을 획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벗어나도 계속 존재함을 아는 능력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전조작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세부터 7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아제는. 그래서 놀이 활동에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풍부해지는 거예요. 상상력이 막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죠. 소꿉놀이, 역할극,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사고를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자, 3단계예요. 피아제가 이야기한 3단계. 자, 3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7세부터 11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물과 가치들 간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전에는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추론하는 데 능숙해지고 자아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바로 11세 이후입니다. 11세 이후.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자유, 정의 이런 것들의 원리와 이상들을 이제 하나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7세 이하의 어린들에게 7세, 8세 이런 애들에게 자유가 뭐야? 그러면 뭐겠어요? 신나게 노는 거겠죠. 그런데 11세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알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11세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피아제가 주장했던 4단계를 이야기해 봤어요. 자, 정서 발달을 볼 텐데요. 그러면 모든 1차적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모든 1차적인 정서가. 그리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정적 정서 표출이 격려되고 보다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보다 일반적, 점점. 그리고 7에서 12개월이 되면 분노, 공포, 슬픔과 같은 1차적 정서가 보다 어떻게 돼요? 분명해집니다. 보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자기조절이 향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1세부터 3세는 정서 조절이 향상되어 걸음마기의 아동은 짜증나게 만드는 자극들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들을 배제를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세부터 6세는 정서 조절을 위해서 인지적 책략이 등장하고 보다 세련화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6세에서 12세는 표출된 규칙과 일치 정도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조절 방법은 보다 다양하지만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 모형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번 한 학기 한 학기 내내 6개월 동안 유아체육로를 전반적으로 학습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꼼꼼하게 읽고 가면 좋으신데 우리는 자격증 공부잖아요. 그냥 패턴만 이해하시고 피아제가 이런 개념의 모형을 주장을 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회성 발달이에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첫 번째, 영아기에는 생후 첫 1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예요. 사회성이 없겠죠. 애들이 사회성을 뭘 알아요. 쟤랑 친해지면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쉽게 친해지고 쉽게 이별하고 그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유아 아동기인데요. 영아기보다는 큰 사회적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그렇겠죠. 이제 영아보다는 좀 이제 개념이 생긴 그런 시기겠죠. 그래서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서 운동 발달에도 많은 변화가 이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동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거죠. 뭐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모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의 또래 집단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복장, 행동, 어휘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신체 활동의 참여 여부와 같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속담과도 같은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자, 유아기 운동 발달을 이제 살펴보면요. 유아기 운동 발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유아기에는 골격이나 근육의 발달과 더불어 신경과 근육이 증대되어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게 눈에 띄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성장은 유아기를 통해서 순차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순서로 나타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유아기에는 이렇게 되게 차이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차적이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순서대로 그렇게 발달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아기의 운동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서도 영향을 주며 신장, 체중, 근육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유아기 성장 단계를 운동 발달 단계와 이제 결부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12개월, 즉 1살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 두 번째 뭐예요? 신체 움직임의 발달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3세가 되면 중심을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세, 2세는 균형을 잘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4세는 낮은 높이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앞으로 구르며 물체를 이렇게 집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고요. 5세는 전신 운동이 가능해지고 방향 전환 등의 균형 감각이 이제 완전히 뚜렷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6세는 달리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고 점차 각 신체 기능의 협업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유연성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자, 갤러유도 나왔네요. 앞서 말씀드린 피아제만큼은 아니지만 갤러유의 유아기 운동 발달 기본 움직임의 단계는 거의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거의 매년 나왔었던, 유사하게 나왔었던, 꼭 갤러유가 아니라도, 그래서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반사적 운동 단계예요. 즉 신생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초보적 운동 단계예요. 그래서 출생에서 2세까지를 이야기하고요. 3단계는 기초적 운동 단계로 2세에서 4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성숙 단계인데요. 4에서 6세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5단계는 전문적 운동 단계인 6세부터 10세까지를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자들마다 연도나 나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갤러이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깊이 들어가서 왜 갤러이랑 피아체는 이때는 나이대가 달라요.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면 자 우리 자격증 공부예요.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운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면요. 기술과 관련된 동작이 특정 목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수의적인 운동이어야 하는 거죠. 불수의적인 게 아니고 수의적인 움직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운동기술은 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체 및 사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팔, 다리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신체도 골고루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 유아기의 건강과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아기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아기는 모체, 즉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체계가 소실되는 시기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쉬울 수 있죠.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건 필수겠죠. 그리고 청결한 위생,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의 예방. 그래서 예방접종 나이대별로 시기별로 맞는 게 꼭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병력조사와 질병의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정기적 건강검진, 치아관리,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아기의 신체 건강 요인인데요. 유아기 신체 건강 요인.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결국에는 영양, 수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영양은 성장기 영양 섭취는 신체 건강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양 지도, 그래서 편식을 하지 않게,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에 있어서는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보통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고 내가 찾는 것만 찾기 때문에 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부모가 더 주의를 깊게 그렇게 관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성장기 장애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전엔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장해요. 왜?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라는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또 1회 정도는 낮잠이 또 필요합니다. 자, 운동을 한번 볼까요? 자, 운동은 적절한 신체 활동은 깊은 수면, 그죠? 좀 적절히 피곤해야 잠도 깊게 자는 거예요. 깊게 자야 성장 호르몬이 또 왕성하게 나오고. 정서적 안정,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 및 신체의 저항력을 높여 결국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감 있는 신체를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수면, 운동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포인트겠죠.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경 기능. 자, 첫 번째, 5세 때는 5세 때 유아는 성인의 약 85% 정도의 발육을 하나 그 기능도 85%까지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100이라고 하면 5세 정도가 되면 성인 기준으로 해서 85%. 그러면 단순하게 산수를 하면 15% 정도만 미달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15% 미달이 그 기능까지도 다 똑같이 15%만 미달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육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대뇌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 뭐 걷기, 달리기, 뛰기만 가능하며 운동의 질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운동의 질이 좀 낮겠죠. 그러니까 즉, 좀 운동이 단순한 템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순환 호흡 기능에서 살펴보면 맥박수는 100에서 120회 정도를 해요. 분당. 자, 성인은 몇 회?
70에서 80회 정도를 합니다. 즉 성인보다 어때요? 더 많이 뛰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1회 박출량이 적은 부분을 박출 횟수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팍팍팍 보내는데 이 박출량이 적은 거예요. 이 박출량이 적은, 그러니까 한 번에 뿜어내는 양이 적은 것을 바로 횟수를 증가시켜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아기와 성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호흡 기능입니다. 호흡인데요. 호흡수는 25에서 40회 정도 분당. 자, 성인은 몇 회예요? 16에서 18.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유아의 경우 호흡수를 증가시킬 여유가 적어요. 그래서 호흡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기능을 보려면 근력의 발달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겠죠. 심플하겠죠. 하지만 유아의 경우 근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일반 성인들을 체육을 스포츠를 가리키는 것보다 유아들은 더 세밀히, 더 깊게, 골똘하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더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성인들 가리킬 때랑 유아랑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2015년부터 과거에는 생활 스포츠, 옛날에 생체라고 했었죠. 생체 하나만 있으면 유아든 노인이든 다 가리킬 수 있었지만 물론 옛날에는 전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었고 생체만 같이 아울렀었는데 생체에서도 나눈 거죠. 그 기능을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유아, 유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명확하게. 자, 2세부터 3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신체 조절 능력을 보면 근 기능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아체육론에서 첫 번째 이론 강의를 해봤는데요. 너무 더 많이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대충 보셔도 안 돼요. 지금 이 유아체육론의 개념을 1강에서 한 겁니다. 1강의 개념을 더 깔끔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